안녕하십니까. 게임 완전 정복의 이정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종족 공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 종족 간, 서로 다른 종족 간의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실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같은 종족 간의 전투, 즉 동족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으로 저그를 할 거냐, 토스를 할 거냐, 테란을 할 거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일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저그전입니다. 저그는 국내 게이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이머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족 중에 하나이고 가장 애용하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같은 종족 간의 전투라는 것은 이 종족 간의 전투와는 다르게 같은 테크에 같은 유닛을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전략의 수립이나 전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 종족 간에 정해져 있는 그 다른 테크에 있어서의 약점을 찾고 전술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이밍 전술이나 심리전, 유닛 운용에 대한 것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제대로 돼야지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동족 간의 전투, 동족 전쟁 제1교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적을 잘 알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종족 간의 전투에 있어서는 다른 종족에 대해서 내 종족만 잘 알고 모르기 때문에 전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같은 종족 간의 경기, 나와 같은 종족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과의 경기를 하는 것이 그럼 그만큼 쉬울 것이냐? 많은 베테랑 프로게이머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종족 간의 전투가 이 종족의 전투보다 더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더 껄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1교시 저그전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그전 1편입니다. 오늘 저그전은 동족 전투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종족 간의 전투와 동족 전투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전술을 수립해서 운용하는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결국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략과 수립과 전술의 운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보와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의 수립과 전술 운용을 이종족인 경우에 서로 다른 종족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 수립하고 전술을 가져가느냐. 기본적으로 이종족인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상대 종족만의 테크가 있습니다. 상대 종족만의 테크가 있고 여기에 따른 유닛이 있습니다. 상대 종족의 유닛은 내 유닛과는 다르죠. 이 두 개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종족과 그 종족 간의 종족 간 상성, 종족 간 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소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테크가 자원량에 따라서 쭉 진행될 때에 저그와 테란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테크가 공세기, 수세기로 이어지느냐라는 것은 자원량이 늘어나면서 테크가 올라갈 때 공세기, 수세기는 뭡니까? 종족 간의 상성과 나오는 테크의 유닛에 따라서 서로 간의 상성이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유닛을 가지고 상대를 공략할 것이다. 어느 타이밍에는 어떤 유닛을 가지고 상대를 방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상대가 어떻든 간에 상대 종족을 가지고 정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략 수립이거든요. 같은 종족 간에, 이 종족 간에는 그게 가능한데 같은 종족, 동족입니다. 동족 간에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테크와 유닛, 내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족 간의 상성, 없어요. 내 종족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전략을 수립을 하겠느냐라는 게 참 난점이거든요. 이래서 동족 간의 전투는 이종족 간의 전투보다는 이론상으로도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전투는 똑같이 전략 수립과 전술 운용을 해야지만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종족 간의 전투보다 더 무엇이 필요하냐? 자신의 테크, 자신 종족의 테크와 유닛 간 상성에 얼마만큼이나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자신의 테크와 유닛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아니라 테크 간, 유닛 간의 상성입니다. 자신의 테크와 자신의 유닛 간의 상성입니다. 이를테면 저글링, 히드라, 러커, 무탈리스크가 쭉 있단 말이죠. 내 저글링과 내 무탈리스크, 내 히드라와 내 러커 이런 자신의 종족의 테크 간의 유닛 간의 상성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떤 격차가 있느냐라는 것, 이런 자신의 내부에 대한 의문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동족 간의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종족인 경우에는 종족 간의 상승에 따라서 유불리가 서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만은 동족은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략 수립과 전술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족 간의 더 핵심적인 것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심리전이나 아니면은 유닛의 조합, 어떤 유닛을 어떻게 조합해서 운용할 것이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시소 법칙에 의한 시간의 흐름에 의한 공세기, 수세기에 의한 타이밍 설정이 아니라 타이밍 전술.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갈 수 있는 타이밍 전술이라는 것이 유닛이 똑같고 테크의 진행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스텝 빠른 타이밍, 반스텝 느린 타이밍에서의 대규모 물량, 아니면 반스텝 느린 타이밍에서의 하이테크 물량. 이런 타이밍 전술이 동족 간에서는 더 핵심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고서는 지금 세 가지의 그 동족 전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족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첫째, 정찰. 이종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동족 간 전투에 있어서의 정찰입니다. 그리고 정찰에 따른 심리전의 수행입니다. 페이크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압박하는 듯한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정찰을 통한 심리전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이종족보다 동족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의 설정. 같은 유닛, 같은 태클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이밍의 설정이라는 건 이종족 전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얼마만큼이나 빠른 타이밍, 얼마만큼이나 느린 타이밍에 제대로 된 병력을 운용을 할 것이냐라는 타이밍의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 유닛의 조합과 운용입니다. 조합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종족 간의 전투에서도 유닛의 조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동족 간의 전투에 있어서는 자신이 딱 정해져 있는 똑같은 종족의 유닛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유닛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조합을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전투에서 얼마만큼이나 그 유닛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제대로 운용을 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컨트롤 문제이기도 하고 지형지물의 이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물의 이용이기도 합니다. 유닛 조합과 운용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동족 전투에 있어서는 더 이종족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저그전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저그의 테크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실제로 상대가 저그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그의 테크인데요. 저그의 테크에서 주로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그의 테크. 해처리가 처음에 나오죠. 해처리가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저글링이 있죠. 그리고 저글링 가스를 채취하면 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테크가 레어죠. 레어로 올라가면은 뭐가 돼요? 스파이어 테크에서 무탈 스커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히드라가 여기 중간에 있고요. 히드라에서 러커가 나오는 그 레어 테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처리 유닛이 저글링과 히드라라면은 레어 유닛은 무탈 스커지, 러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하이브로 올라가면서 퀸스 네스트가 여기 존재를 하겠죠. 하이브로 올라가면서 바로 이 테크에서 디바우러와 가디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는 다릅니다만은 또 독자적으로 하이브 테크에서 퀸, 디파일러, 울트라리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테크와 전력을 저그는 가지게 됩니다. 두 종족이 똑같게 되죠. 양 선수가, 나와 상대방이.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저그 전에서 가장 유용한 유닛들로 많이 쓰여지는 유닛, 제가 표시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발업된 저글링, 그리고 무탈리스크, 스커지, 그리고 더 가서 디바우러까지. 이 테크를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테크를 갖다가 우리는 스파이어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스파이어 체제. 저그 대 저그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체제가 바로 이 스파이어 체제입니다. 이렇게 가는 선수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저그 대 저그전이라는 것이 아주 첨예한 테크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핵심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가장 강력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테크와 유닛 조합은 스파이어 체제입니다. 저글링, 무탈스커지, 디바우러로 가는 테크가 되겠습니다. 저그전은 대부분이 다, 나중에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 유닛과 스파이어 유닛에서 승부가 갈리게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이브 유닛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그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얼마만큼이나 빨리 가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거꾸로 얼마만큼이나 빨리 못 가도록 막느냐, 이것이 대저그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그전에서
실제 리플레이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대저그전의 주요 유닛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글링 무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그전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그는 저글링과 무탈을 쓰는데요. 물론 저글링은 발업을 해야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겠죠. 무탈은 가스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레어에서 무탈이 나오게 됩니다. 저글링 무탈의 유닛은 가장 일반적인 대저그전의 유닛 조합인데요. 모두 상대방의 첫 저글링 말고 해처리 유닛이 히드라가 있죠. 히드라에 비해서 강력한 유닛이기 때문에 저글링 무탈의 조합을 많이 쓰게 됩니다. 히드라는 절대 저글링에 이길 수가 없고 무탈리스크에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드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폭발형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폭발형 공격은 대형 유닛에게는 100%, 소형 유닛에게 50%밖에 데미지를 못 입히거든요. 히드라의 폭발형 유닛에 비해서 무탈리스크는 소형입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얘는 노말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하다 보면은 무탈리스크가 히드라에 비해서는 더 공격력이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은 무탈리스크가 효과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 히드라는 무탈리스크보다 값이 싸요. 그래서 많이 나올 수는 있죠. 때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히드라는 사정거리가 무탈리스크의 배가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정거리 그리고 연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히드라가 많이 모였을 경우엔 무탈리스크의 더 강력하긴 합니다만 초반에 히드라 무탈리스크가 얼마 나오지 않았었을 때는 히드라 무탈리스크에게 약하다. 더군다나 히드라는 폭발형인데 여기서는 저글링이 히드라를 상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도 역시 소형 유닛이기 때문에 히드라는 굉장히 저글링에게 약합니다. 무탈과 저글링에게 초반에 다 약한 히드라를 가지고 저글링 무탈을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그전은 히드라가 아니라 저글링 무탈로 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저글링 무탈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서 저글링 스커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드라가 많이 사용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글링 무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저글링 무탈이 한동안 브루드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글링 무탈을 파괴할 수 있는 유닛 조합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유닛 조합이 2001년도 상반기 정도 2002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게 저글링 스커지거든요. 무탈을 안 뽑고 저글링으로 공략을 하면서 스커지로 무탈 숫자만 줄여주면 이길 수 있다. 가스가 없어도 가스가 원가스만을 가지고도 저글링 무탈 초반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쉽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지로 무탈을 강력하게 테러를 제대로만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글링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 상대방을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 스커지의 유닛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그 전엔부터 유행했었던 것으로 히드라 러커의 조합이 있었는데 히드라만 가지고 실제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러커를 조합을 했습니다. 히드라 러커의 조합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히드라가 저글링 무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글링을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히드라가 물론 상대를 하기는 합니다만 바로 러커로 넘어가요. 러커가 무탈 테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러커를 가지고 저글링을 상대를 하고 히드라를 가지고 무탈을 상대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러커는 저글링에 상당히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히드라는 초반에 무탈과 저글링을 같이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반 공략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진 방어를 굉장히 어렵게 해야 하고 히드라 러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를 들어 테란의 메카닉처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빠른 저글링 무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요즘에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대회 저그전의 핵심은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글링 무탈, 저글링 스커지를 얼마만큼이나 잘 활용을 하느냐가 있고 이것은 저글링 공사, 스파이어 테크를 얼마나 내가 빨리 타느냐, 상대의 스파이어 테크를 얼마나 많이 늦추느냐가 결국은 저그전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2교시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그전은 기본적으로 저글링과 스커지, 저글링과 무탈의 싸움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프로게이머들은 잘하는 선수들은 저글링과 무탈, 스커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게 되는지 리플레이를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여드릴 리플레이가 작년 10월 19일 날 벌어졌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장진수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경기입니다. 경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엔터 더 드래곤이라는 맵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성학승 선수의 진영이고요. 흰색이 장진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초반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역시 저글링과 무탈리스크 스커지라는 스파이어 테크를 가기 위한 것인데 초반 테크를 저글링의 주안점을 두느냐 스파이어 테크의 주안점을 두느냐. 지금 성학승 선수가
부드러운 스포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채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7드론 이하의 빠른 드론 스포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도박적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포닝은 그 외에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발업 저글링 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진수 선수는 12드론 가스를 했습니다만 가스를 하고 난 다음에 스포닝을 하지 않고 일단 트윈 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빌드입니다. 12드론 트윈을 하기도 하는데 가스, 그 다음에 트윈 해처리, 그리고 그 다음에 스포닝을 조금 약간 늦게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상대방 쪽으로 오버로드가 가고 있는데 지금 성학승 선수의 오버로드도 아직 상대방에게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 정찰까지 소유를 하지 않고 지금 오버로드만을 가지고 정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대방이 구드론을 하고 있고 빠른 발업 저글링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글링 러시가 성학승 선수의 구드론이죠. 강력하게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업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글링들이 지금 장진 선수의 진영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풍콜을 일단 하나를 지으면서 간신히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느리기는 했습니다만 트윈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어찌어찌 발업 저글링의 공격을 막기 시작을 한다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드론의 피해가 물론 없어야 되죠. 상대방의 저글링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피해를 좀 보고 있고 드론 숫자가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뭐랄까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진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트윈이 됐고 여기는 트윈이 안 됐죠. 지금에서 트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학승 선수는 구드론 발업 저글링을 가지고 빠른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일단 한번 공략을 했고 계속 후속 저글링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글링이 드론을 방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드론에 대한 피해를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렇게 돌면서 상대방 저글링의 숫자를 굉장히 줄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은 지금 스포닝풀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방의 저글링이 못 나오게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승리를 장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걸 간신히 막아내면서도 일단 레어테크는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레어테크를 당연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막아내는데 급급해서 레어가 느려진다고 했었을 때에는 상대방의 그 다음 스파이어 테크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막아내면서 따라가야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똑같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성학승 선수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글링을 지금 회군을 시키고 있습니다. 스파이어 테크가 빨랐기 때문에 그만큼 테크를 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석근 콜로니를 하나를 지어놓고 지금 2개까지를 지어놨어요. 장진수 선수가. 석근 콜로니 2개를 짓게 했다라는 것은 성학승 선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저글링 러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테크를 느리게 합니다. 레어가 올라오고 나서도 지금 상당히 자원량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 상태에서 한번 보시죠. 레어가 지금 완성이 되고 이제 스파이어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똑같은 타이밍인데 지금 장진수 선수 135에 410입니다. 가스는 일찍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135 그리고 23이라는 지금 그 유닛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학승 선수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만 176에 210입니다. 구드론을 냈을 경우에는 드론 숫자도 사실은 상대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가스도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죠. 12가스를 했습니다만 이 선수는 지금 가스를 늦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176에 210 거의 대부분을 다 따라갔습니다. 유닛 숫자는 조금 부족합니다. 드론 숫자도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스파이어는 성학승 선수가 또 장진수 선수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초반에 구드론 스포닝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큰 콜로니를 짓고 상대방을 막게 하는데 일단 그 지연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구드론에서 성공을 안 하고 그 이후로 스파이어를 태클을 타면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훨씬 더 장진수 선수보다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스파이어 태클가 상당히 느렸기 때문에 당연히 성학승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탈리스크로 빨리 가서 상대를 공략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글링을 생산하면서 이미 퀴인의 처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글링을 생산을 하면서 저글링과 스커지로 상대방을 공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스파이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택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도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후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어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갈 타이밍이죠. 성학승 선수가 스파이어는 조금 더 빨리 완성이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장진수 선수도 잘 따라왔어요. 본진에서 피해는 좀 있긴 했습니다만 잘 따라왔기 때문에 스파이어 테크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자, 두 선수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완성이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진수 선수는 자신이 조금 느렸기 때문에 스커지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방어체제 그리고 챔버와 챔버를 2개를 지금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어 테크가 올라가고 스커지가 완성이 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상대방도 보시면요, 스파이어 테크가 완성이 됐고 지금 스커지가 조금 빨랐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 오버로드는 장지수 선수의 오버로드니까는 성학승 선수의 진영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학승 선수도 장지수 선수의 진영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오버로드들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오버로드를 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죠. 스커지가 나오거나 무탈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오버로드의 정찰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전혀 모르고 깜깜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오버로드를 치워두고 난 상태에서 장진수 선수는 극단적으로 2개 에볼루션 챔버를 짓는 저글링 위주의 전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파이어가 늦었기 때문에 무탈리스크로 빨리 갈 수 없다라는 약점이죠. 그래서 트윈에서 계속 저글링을 뽑아내면서 자, 공업과 방어력 저글링의 공방을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성학승 선수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승기를 어느 정도는 초반에 구드론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압도적인 저글링과 스커지를 가지고 빠르게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세기가 일단 자신에게 있어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어느 정도 따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더블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더블을 하게 되면 가스가 2개가 됩니다. 가스가 2개가 됐을 경우에 저글링 스커지에서 특히 저글링과 무탈리스크의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챔버를 지으면서 공일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무드론을 했으니까는 조금 쉬면서 그 다음을 만들어보자. 성학승 선수는 아직까지는 내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지수 선수는 그걸 알 겁니다. 성학승 선수가 분명히 구드론을 했기 때문에 헉헉대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나름대로 공색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밍 전술을 쓰는데 그 타이밍 전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챔버를 2개를 지켜가지고 저글링 공방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정찰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저글링이 갑자기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간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학승 선수, 야, 상대방 저글링의 기세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지금 본인도 저글링을 만들어 놨었어야 됩니다만 스파이어가 빨랐기 때문에 저글링과 스커지, 상대방이 무탈리스크나 스커지로 왔었을 경우에 대비를 충분하게 해놓고 나서 지금 더블을 했는데, 더블을 했을 때 상황은 더블이 사실은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그 엔터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아직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 장진수 선수가 상대방이 지금 공격할 것을 걱정을 해서 그런지 조금 약간 먼저 일찍 상대방에게 그 공격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성학승 선수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저글링을 소모할 필요는 없이 공방업이 되고 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역시 장진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스파이어 테크 이후에는 성학승 선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장진수 선수가 좀 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장진수 선수 조금 있으면은 공방업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공방업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을 성학승 선수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똑같이 지금 더블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상대방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무력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나도 저걸 이 정도로 뽑아냈고 나도 너만큼 테크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더블을 공략하는 데에는 장진수 선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먼저 1위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성학승 선수도 공격력이 1위와 비슷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뿐만이 아니고 방어력까지 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은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공방업 1, 업그레이드가 된 장진수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학승 선수가 여기에서 만약에 더블을 성공을 하고 더블에서 가스 채취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에볼루션 챔버를 똑같이 하나를 더 지어서 공방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면 여전히 공세는 성학승 선수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학승 선수는 실제로 자신의 공세를 더블로 이용했습니다만 더블을 상대방의 저글링 저항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해처리 하나만 늘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스를 제대로 투가스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스타즈를 가지고 상대방 가는데, 상대방은 지금 무탈리스크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잘못 짚었습니다. 무탈리스크가 아니고 상대방은 지금 공일업 저글링인데, 이때 와가지고 에볼루션 챔버가 지금 2개구나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공방업이 일단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글링과 저글링으로는 일단 상대가 안 됐구나. 내가 구드론에서 저글링의 강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무탈리스크를 막 빼내고 있는데, 이 무탈리스크라는 것이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스에서 저글링 스커지와 저글링 무탈리스크는 저글링 스커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방업이 되어 있고 공격력밖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저글링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경우에 무탈리스크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커지 둘이면은 무탈리스크 하나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건 얼마만큼의 굉장히 많은 자원 낭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
상황은 완벽하게 더블을 실패하고 성학승 선수가 그 드론에 있어서의 공세기를 그대로 지나쳐 버리면서 이 두 개의 에볼루션 챔버의 기습 작전에 의해서 장진수 선수가 전체적인 경기의 진행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장진수 선수는 지속적으로 아마 에볼루션 챔버에서 다시 한번 그렇죠. 공격력 2를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면서 해처리를 3개로 숫자를 맞추고요. 상대방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공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경기 진행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뭐 다 같이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입구에서 지금 막기 위해서 성학승 선수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장진수 선수의 저글링들이 지금 상대방 진영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입구 싸움이라는 것은 병력의 숫자에 따라서 금방 뚫릴 수밖에 없죠. 상대방 진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게 됩니다. 무탈리스크로 일단 방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무탈리스크의 방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리고 더블이 아니었었을 경우에는 초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몰래가 아니었었을 때는 상대방의 스커지에게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지를 치는 마지막 모습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경기 진행을 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성학승 선수가 지지를 치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리하게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경기를 했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도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학승 선수가 그 드론 발업 저글링을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초반에 그 드론 수의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상대방을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구드론 발업 저글링의 특징은 상대방이 가까이 있어서 구드론 발업 저글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멀리 있어도 구드론 발업 저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2인용 맵이잖아요. 서로 정찰을 안 해도 되는 게 상당히 먼 지역이기는 합니다. 2인용 맵인데 먼 지역에서 구드론 발업 저글링이 통할 수 있는 것 오버로드 정찰을 상대방 지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사이에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 초반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드론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 오버로드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놈이 구드론을 하고 있구나. 눈치를 채었을 때는 벌써 저글링이 뛰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최신 경향들이요. 구드론 발업 저글링을 이렇게 정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템의 12시, 2시 같은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물론 가까운 거리면 가까이 정찰이 되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드론 발업 저글링을 시간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빌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 놓죠. 그래서 실제로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간에 구드론 발업 저글링은 아직도 약간은 도박성이 있고 실제로 타이밍을 자로 잰 듯이 맞춰서 이게 성공을 하냐 하지 못하느냐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상대방이 얼마만큼이나 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학승 선수의 구드론 발업 저글링은 실제 경기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드론 발업 저글링으로 상대방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자신이 구드론 발업 저글링을 해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게 뭐죠? 드론의 부족이고요. 드론의 부족이다 보니까 계속 마찬가지로 뭡니까? 레어와 스파이어 테크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실제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구드론 발업 저글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부족과 레어 스파이어 테크의 느린 것을 상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레어가 지어진 타이밍에서 자원 상황과 그 드론 상황을 체크를 해봤었죠. 왜냐? 실제로 장진수 선수가 구드론 발업 저글링을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입구 방어를 성공했었던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방어를 성공했었던 것도 아니고 저글링을 사실 성학승 선수만큼이나 빨리 뽑고 발업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장진수 선수는 트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윈을 12드론 가스를 하고 트윈을 했다는 얘기는 12드론 트윈이나 12드론 가스 스포닝보다는 약간 좀 다른 빌드거든요. 변칙 빌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글링이 조금 늦게 나오면서 성큰을 2개씩이나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원상에 있어서도 12드론 가스라는 것이 무색하게 가스가 많지도 못했었고 드론이 또 피해를 입으면서 그 성학승 선수가 구드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수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밸런스를 맞추고 오히려 공격을 갔던 성학승 선수가 공세기로 들어가고 장진수 선수는 계속 수세기에 몰렸다. 공세기를 가다 보니까 성학승 선수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빠른 스파이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 저글링 스커지나 아니면 저글링 무탈을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드론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세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지를 않고 성학승 선수는 더블이라는 대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장도 공세기에 밖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블을 했는데 장진수 선수의 여기서의
엄청난 또 한 번의 그 타이밍 전술 운용입니다. 뭐죠? 투챔버라는 거죠. 흔히 투챔버는 자원이 남아 돌아가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데 성학승 선수의 더블에 맞서서 투챔버를 하면서 투챔버로 저글링 공방업을 해주고 스커지만 뽑아서 못하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저글링만을 가지고 투챔버로 공방업으로 바로 성학승 선수의 더블과 본진을 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성학승 선수는 공세기로 더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저그전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구체적인 오늘 나왔었던 이런 빌드들 같은 기본 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그 작용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좀 더 리플레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족전투 저그전을 첫 시간을 끝냈습니다. 저그전은 한타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이만큼 상당히 미세한 겁니다. 그만큼 그 테크에 대해서 빌드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 반복 훈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